네, 오늘도 참 나스닥이 힘듭니다. 5.13%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나스닥이 6%가 떨어졌는데 오늘도 5%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우지수건, S&P 500이건 뭐 러셀 2000이건 지금 주요 주가 지수들 다 뭐 4에서 5% 사이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생각보다 뭐 심플합니다. 일단 어제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이 관세와 관련돼서 중국이 반격을, 어떤 국가들이 반격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걱정을 했는데 중국이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전쟁 시작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 있었고,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어떤 상황이 나온 거죠. 오늘 가장 큰 하락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파월의 발언들이나 고용 지표들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에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나스닥 6% 떨어지고 나서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죠. 지금 상황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어이가 없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 그 외에도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들어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립니다. 제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자가 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자가 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면 반박하는 그런 게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정말 공장을 지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나 정책 안 바꿀 거니까 나를 믿어봐, 나 한번 믿어봐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조차 시장에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격을 했는데요. 미국 물건에 대해서 34%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미국이 발표한 그 관세율과 똑같은 거죠. 중국의 관세위원회는 이 추가 관세가 4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표적 관세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광범위한,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자체가 중국이 반격에 수위를 더 높이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더욱더 경악을 했던 건 뭐냐면, 7종류의 히토류 금속과 관련된 제품을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히토류가 뭐냐? 히토류 이름이 영어로 하면 레어 얼스 엘리먼트야. 그러니까 영어 이름 자체가 레어하다라는 거죠. 희귀한 것들입니다. 희귀한 것들인데, 이 희귀한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사실상 이 히토류 자원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에 가까운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히토류 시장의 7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정제된 공급량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히토류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전기차, 풍력 터빈, 군에서 쓰는 장비라든가 반도체 정밀기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첨단 산업이 올스탑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자, 중국은 16개의 미국 기관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건 뭐 관세랑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하는 정책이 또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였냐면, 11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이 무역이나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 중국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11개의 미국 기업을 한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치를 취했고, 또한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의료 CT 스캔에 사용되는 X선 튜브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뭔가 미국한테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범위한 규모의 무역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고, 정말 이렇게 커지다가 진짜 극단적으로는
전쟁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먼저 펀치를 날렸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격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반격을 보자마자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트럼프 성격상 바로바로 반격을 할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트럼프의 반응은 좀 약간 약했어요. 트럼프는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냐면 중국은 잘못 대응했고 그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보자마자 뭐 테이버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그 글을 보자마자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가 바로 반격을 안 하네. 되게 강하게 뭔가 야 너네들이 30% 관세 때리면 난 이번에 30% 관세 더 때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떤 액션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입만 털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약간 저를 설레게 하는 약간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듯한 사건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인 토람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관세를 제로로 낮추길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가까운 미래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베트남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죠. 저도 보자마자 트럼프가 역시나 관세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세를 빌미로 한 뭔가 얻어내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트럼프도 그런 여지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보였는데 또 이 통화를 하자마자 정말 주식시장도 재밌죠. 왜냐면 그 신발들이 베트남에서 주로 좀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라거나 아니면 온 러닝,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 패션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물론 저도 신발 하나 갖고 있는 바로 그 온러닝과 나이키 주가가 5%, 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신발 회사들이 주로 베트남에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베트남에 대한 관세를 때리게 되면 이 신발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베트남에 얘기를 잘 해서 관세를 제로로 낮추게 된다면 이들 회사의 가격 인상은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이들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갑자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근데 왜 했냐면 트럼프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바로 제롬 파월이 연설이 있었거든요.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제롬 파월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자,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FOMC,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제롬 파월은, 연준 의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향후 몇 분기 동안 영향을 줄 것이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긴 할 건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관세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관세 사건도 파월에게는 큰 쇼크라고 봐야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해 예측하지 않지만 외부 예측가들은 침체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롬 파월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들 이런 걸 하면은 파월이 경기 괜찮아, 사실 이건 뭐 경기가 진짜 괜찮고 안 괜찮고를 떠나서 연준 의장이니까 립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번에는 갑자기 외부 예측가들을 들고 오면서 침체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파월이 뭔가 시장에 준비해라, 침체가 올 수 있음을 약간씩 가능성을 높이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이런 파월의 멘트도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외부 예측가를 갖고 오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기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 외부 예측가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아니 파월도 그런 생각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금리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이르고 연준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파월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 정책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직
얘기할 수가 없는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금리까지는 당장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파월의 생각이 관세가 상당히 큰 문제임을 이제 인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10년물 국채금리 결국에는 4%대를 깨고 3.9%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선호 현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자, 그 외에도 월가나 전문가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볼 건데, 자, 개인적으로 가장 쇼킹했던 리포트는 바로 위드부시의 리포트였는데, 제목을 대충 제가 의역을 해보자면 기술주 거래를 철저히 몰살한 경제 대참사인 관세 정책에 대하여 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볼 건데, 자, 위드부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폰 가격이 $1,000가 아니라 $3,500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이폰 가격이 $3,500가, 이게 제가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관세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나? 저도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3배나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보다 위드부시가 월가의 유명한 금융회사니까 더 잘 계산했을 것 같고요.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테크 가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아이폰 가격도 올라갈 거고, 뭐 안드로이드 폰도 올라갈 거고, 각종 테크 디바이스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이 테크 기술주들의 수익을 15% 낮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망을 방해할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정말 암울한 리포트를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기술 주식은 지난 36시간 동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지난 25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니,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990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실리콘밸리는 칩이나 하드웨어 부품은 아시아 공급망, 그러니까 아시아 공장에 의존해 왔거든요. 아마도 중국이 관세를 50%를 받고 대만이 32%의 관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비용을 최소 40%에서 50%까지 증가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장을 이전하면 좋죠. 근데 공장을 이전한다는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기서도 공장 이전하는 거 4, 5년은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부지도 찾아야 돼. 근데 부지를 찾는 걸로도 끝나지가 않아. 왜냐면 부지를 찾는 다음에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기를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각종 인프라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공장에 대한 공사도 해야 되고, 공장에 대한 공사를 또 하고 나면 뭐 협력업체를 또 데리고 와야 될 수도 있고, 뭐 협력업체를 데리고 왔어.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을 거기다 보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업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또 숙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또 몇 년 지나가. 이런 식으로 대충 더하면 공장 하나 옮기는데 4, 5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공장 옮기는데 4, 5년 걸리면 누가 공장 옮길까요? 왜냐면 자, 이 4, 5년 지나면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바뀔 텐데 이 수많은 리스크를 지고 공장을 정말 진지하게 옮길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또 와중에 JP모건은 경기 침체 확률을 60%로 높였어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때린 상호 관세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더 코멘트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때 채권왕이라고 불렸던 빌 그로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바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갖고 마켓 타이밍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시장의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계속하는 한 이것과 함께, 이 관세와 함께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한다. 빌 그로스가 보기에 트럼프는 물러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분은 폭스의 기자인데 살짝 희망 섞인 글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트럼프 백악관에 가까운 월스트리트 소식통으로부터 스콧 베센트,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가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스콧 베센트가 조용히라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입장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합니다. 진짜 이 말이 맞고 스콧 베센트가 이거에 성공하게 된다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행복해로 좀 굴려봤고요. 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것은 95년 만에 가장 큰
정책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 무역 적자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레미 시겔 교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무역 적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한다. 비록 관세가 가까운 미래에 철회되더라도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비즈니스 계획에 필요한 확실성이 파괴되었다. 모든 나라의 모든 관세가 제로가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무역 적자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무역 적자 미국 많은 거 맞는데 미국이 사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계속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갖게 해서 그 달러가 계속 통화로서 사용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달러가 다른 나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번 달러로 우리나라의 채권을 또 사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무역 적자라는 거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위드부시 레포트랑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당신의 1600달러짜리 맥북 프로는 이제 1900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게 다 중국이나 대만에서 지으니까 이제 관세를 두드려 맞고 1900불이 될 건데, 근데 사실 만약에 애플이 트럼프 말 듣고 미국으로 옮기면은 미국에서 공장 옮겨서 제조하면 사실 2,500달러 들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많은 대기업들이 공장을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관세를 맞는 그런 선택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또 고용지표도 나왔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는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22만 8천 개가 더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나 싶더니, 또 실업률은 원래 4.1%였는데 4.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1승 1패 같은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특히나 침체를 두려워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고용 지표 중에 하나만 안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자, 근데 이걸 보고 트럼프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하다. 일자리 수치가 너무 훌륭하고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했고요. 자, 그 외에도 좀 재밌는 얘기들 몇 개 갖고 와 보면, 자,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떤 동영상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주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혼란에 빠뜨린 거다라는 그런 영상의 내용인데, 그 영상 중간에 워렌 버핏이 잠깐 인용이 되거든요. 그 인용을 하면서 그 버핏이 그 영상 안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적 행보는 지난 50년간 본 것 중 최고이다라고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영상을 트럼프가 공유하자마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공식 입장을 올렸습니다. 공식 입장은 뭐냐면, 특정 소셜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에서 버핏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버핏의 얘기는 전부 거짓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그 영상 올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버핏 얘기는 전부 거짓이다라고 본인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링크도 고정 댓글 보시면 이제 링크가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있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주가를 낮추게 만든 것이 약간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가가 낮아지고 나면 채권에 대한 선호가 생기면서 뭐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시장의 국채금리도 하락을 시키고 연준한테도 국채금리를 낮추게 되면 다음에 미국의 그런 채권들, 부채들을 리파이낸스 할 때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파이낸스 한다는 게 이제 대환 대출한다는 거죠. 내가 대출이 있는데 이걸 다 못 갚으니까 다시 대출을 해서 원래 기존의 대출금을 갚는 건데, 이제 이럴 때 이자를 많이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선호가 더 늘어날 테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시장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낮췄으니까 미국 정부, 미국 연준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게 다 우리 위대하신 트럼프 선생님의 큰 계획이다라는 게 바로 틱톡의 영상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틱톡 영상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대부분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 주가가 낮아져도 괜찮고, 오히려 이 주가를 낮춤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어떤 보도를 또 했냐면,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사실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뉘거든요. 흔히 말해서 마가라고 하는 정말 골수, 정말 찐
트럼프 팬들이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트럼프한테 투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행보를 보니까 지금 확연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골수 지지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모든 정책에서 다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지만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지만 트럼프를 어설프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현재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자료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 정도로 주가가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반전의 여지가 더 생기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더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거의 코로나급으로 지금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얼마나 압박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제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JH 메모님께서 올리신 글을 갖고 오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긴 했는데 최근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3X 레버리지 ETF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또 인기가 많았던 건 바로 소위 말해서 쏙슬이라고 불리는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였는데 그 3배 레버리지 ETF가 최근에 진짜 많이 하락했거든요. 거의 고점 대비 80%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진짜 우리가 3배 레버리지 늘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3배 레버리지 투자하면 괜찮나요? 뭐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3배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답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 주변에서 누가 물어봐도 늘 다 같은 걸 답합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커지고 나면 우리가 정신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큰 변동성을 통제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기 좀 어려운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어쨌든 주가가 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배 레버리지는 늘 조심하자. 뭐 속술뿐만 아니라 3배 레버리지 ETF들 진짜 많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뭔가 마지막 마무리는 모건하우절의 글로 또 하고 싶더라고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 자, 이 모건하우절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오늘 같은 장에서 뭘 동시에 할 수 있냐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건 그냥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을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파워풀하고 그냥 나 월급날마다 주가 지수 얼마씩 그냥 사는 거야. 월급날마다 100만 원씩 S&P 500 사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을 좀 하면 좀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모건 하우절이 하는 거죠. 참고로 모건 하우절은 S&P 500을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라.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 지난 5년만 해도 코로나도 있었고 2022년에 하락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보면은 시장은 늘 우상향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밖에 좀 나가라.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이랑도 아이랑도 좀 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라. 그냥 방구석에서 주가만 보고 있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매일 하고 이 주가 바라보고 있고 매일 김단태 유튜브 시청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하라라는 얘기를 이 모건 하우절 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 블로그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제가 나름대로 소통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블로그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면 제가 3시간짜리 영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원래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 생략된 얘기들을 블로그에 많이 올리고 있고 이번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좀 다녀왔었는데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주식 덕후 입장에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말 주식 덕후의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봤는데 심심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제 블로그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